엄마, 저 사람 왜 여기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68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23 해가 됐습니다. 젊을 땐 바쁘게 살아서 몰랐는데 늙어서의 외로움은 참 무섭더군요. 하루 종일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였고 TV 소리만 사람 대신 들으며 살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원래 차갑고 독립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건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강태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72였고 오래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안부를 챙기게 됐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평범한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태석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아프면 혼자 참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걱정을 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딸은 태석 씨를 의심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냐고 했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직접 내려와 태석 씨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만나지 마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태석 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님 마음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태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딸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당일 문이 열리더니 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딸은 제 말을 듣지도 못한 채 태석 씨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석 맞죠? 순간 태석 씨 얼굴도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엉망이 됐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오래된 상처를 털어놨습니다. 24 시절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화도 끊기고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강태석이었습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평생 사람 못 믿고 살았어.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버려진 기분이 어떤 건지 엄마는 몰라. 다음 날 저는 직접 태석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딸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자 태석 씨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급성 재생불량성 빈혈. 30년 전 날짜였습니다. 태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래 못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까지 위험해질까봐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잊은 적 없습니다. 그 말이 너무 처절해서 저는 쉽게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태석 씨는 낡은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죽은 남편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 동안 숨겨졌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녹음 테이프에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 선생 부탁이 있습니다. 분명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딸 역시 충격받은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석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녹음 속 남편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내와 아이 부탁드립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태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수진 씨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었고 오히려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수진이 곁에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게 남편 마지막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태석 씨 집안 빚 문제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태석 씨를 따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녹음 속 남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강 선생 수진이 떠나주십시오. 순간 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싫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까지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 인생까지 망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태석 씨는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곁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딸은 충격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남자가 사실은 아버지 부탁 때문에 떠났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딸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왜 엄마 옆에 나타났냐고요? 태석 씨는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이 수진 씨 어머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딸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다 해질 만큼 오래 간직한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가지고 다녔습니다.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석 씨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날 잊고 행복해지길 바랐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갑자기 딸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각한 재생불량성 빈혈이 의심됩니다. 순간 태석 씨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알았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와 함께 가족 검사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태석 씨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린 겁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하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꼭 숨기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석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태석 씨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 나도 알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다고.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혼자 비밀을 안고 떠난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 저는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평생 죄책감 속에 살까봐 끝까지 비밀을 숨긴 채 떠난 겁니다. 딸 역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태석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미 누구 하나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골수 이식 가능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언제 위험해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태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석 씨는 떨리는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면 다 주겠습니다. 그 말에 딸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자 가능성이 높게 확인됐습니다.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평생 남편 딸로 살아온 아이가 사실은 태석 씨 친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빠는 한 명이에요. 모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날 키워준 사람. 끝까지 가족으로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빠야. 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석 씨 역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딸은 한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도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태석 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석 씨는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마다 죽을 끓여왔고 딸이 잠들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딸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태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사람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걸. 그 말에 태석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은 처음으로 태석 씨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태석 씨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딸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 같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중환자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태석 씨는 묵묵히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기증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석 씨였습니다. 골수 이식 가능 판정이 나온 겁니다. 저는 두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러자 태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딸 살리는 게 뭐가 위험합니까? 그 한마디에 딸은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길고 위험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붙잡고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살았습니다. 몇 달 뒤 딸은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결혼해. 엄마도 행복해야지.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고 비싼 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세상 어떤 날보다 따뜻했습니다. 딸은 직접 태석 씨 넥타이를 매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울리면 안 돼요. 순간 태석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 건강은 조금씩 좋아졌지만 우리 가족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무서웠어. 저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니?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버려질까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부터 늘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사랑했던 사람마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자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엄마까지 떠날까봐. 그래서 엄마 재혼이 더 무서웠어. 저는 결국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딸은 화를 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태석 씨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이해해요. 그 말에 태석 씨는 끝내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70평생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딸은 퇴원했습니다. 태석 씨는 직접 죽을 끓여왔고 약 먹는 시간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태석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태석 씨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 번도 결혼 안 하셨어요? 태석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마음이 안 되더구나. 평생 너희 생각만 했다. 순간 딸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요. 사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너 혼자 그렇게 오래 아플 줄 몰랐다. 딸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안 아플게요.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처럼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TV를 보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석 씨가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자 태석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서요. 그는 아직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준 분인데. 전 평생 죄인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도 이제 용서했을 거예요. 순간 태석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오랫동안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고 딸에게 미안했고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고 누구나 상처를 남기며 살고 또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뒤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식사 자리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결혼식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다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몇 명만 불러 조용히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은 직접 제 머리를 정리해주고 옷매무새까지 만져줬습니다. 엄마 오늘 예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은 태석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순간 태석 씨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다 바쳐서 지키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괜찮아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남편이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우리 가족은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 웃기 시작했고 태석 씨는 거의 매일 집에 들러 반찬이며 약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풍경이 어느 순간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딸과 태석 씨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또 약 안 드셨죠? 그러자 태석 씨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또 알았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웃게 되는 날 말입니다. 며칠 뒤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이 뭐 별거 있니? 그러자 딸이 울먹였습니다. 그동안은 다 나 때문에 살았잖아.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늘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행복은 늘 뒤로 미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태석 씨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봄밤이었습니다. 태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두렵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되는 건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말아요. 순간 태석 씨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면서 살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구청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은 직접 증일란에 이름을 적으며 웃었습니다. 두 분 싸우면 안 돼요. 순간 셋 다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유품들과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그리고 우리 수진이.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몰래 음성 편지를 남겨두었던 겁니다.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너무 오래 혼자 살지 마. 당신은 웃을 때 제일 예쁜 사람이니까. 저는 결국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다음 말에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강 선생 다시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말아줘. 남편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태석 씨 역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한참 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참 바보다. 혼자 다 짊어지고 갔네. 저도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날 이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태석 씨에 대한 죄책감도, 딸 마음속 상처도 아주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봄날, 우리 셋은 함께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딸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저 역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천천히 불어왔습니다. 벚꽃잎 몇 장이 우리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저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또 어떤 사랑은 아주 늦게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들더군요. 우리는 너무 늦게 서로를 이해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